자, 그 다음에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하이라이트가 뭐라 그랬어요? 법률행위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유명한 이걸 그냥 103조라 그래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무효다 해가지고 아까 제가 일반 조항이라는 말을 드렸잖아요. 그 다음 요거의 특수한 경우가 104조라 그래가지고 불공정 법률행위다. 이제 요런 게 나오는데 너무너무 심각하게 불공정하게 그랬다는 거죠. 요것도 이제 요건이 필요한데 특히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상대방의 궁박한 상태를 쪼돌리는 거를 우리가 궁박이라고 그러죠. 상대방이 쪼돌리는 상태를 이용해가지고 헐값에 물건 팔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데 요 두 가지는 번갈아 가면서 시험에 나와요. 금년도에는 여기서 나왔는데 아마 여러분들 시험 칠 때는 여기서 나올 공산이 커요. 어찌됐든 그 정도로 요 두 가지는 서로 교대하면서 아니면은 여기서 세 지문, 여기서 두 지문 이렇게 출제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근데 반사회 질서는 아시다시피 이거 판례 공부라고 말씀드렸죠. 판례가 너무너무 많은데 그중에 한 10개 정도는 무조건 외워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범죄와 관련되는 판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딱 보면 보여요. 아, 이거는 당연히 반사회 질서지. 이런 거는 해서는 안 되지. 사기 보험 계약 이런 거 체결해서는 안 되지. 막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내가 보니까 이거 좀 헷갈린다. 이거 무효인 것 같기도 하고 유효인 것 같기도 하다. 그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05조, 106조는 넘어가도 되고요. 105조는 이겁니다. 아까 제가 임의법규, 강행법규 이야기했는데 그거와 관련된 거거든요. 106조는 이제 사실인 관습인데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제 107조부터 110조입니다. 요게 이 민법 총칙의 하이라이트예요. 가장 어렵고 중요하고 핵심인 그게 이 107조부터 110조입니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 거 하니까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요 말이 나오면은 이 사람 보호된다 그랬잖아요. 부동산 거래했을 때. 기억나십니까? 우리 민법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 믿은 사람 보호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예외적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요런 조문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보호된다 그랬거든요. 요게 4군데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요게 바로 여기에요. 107조, 108조, 109조, 110조. 그래서 107조는 요게 진이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 표시. 아까 제가 예를 뭐를 들었는가 하니까 사직서 제출 강요하는 거. 그 다음 108조가 뭔가 하니까 통정 허위 표시. 이거 예를 들었죠. 그 다음 109조가 뭔가 하니까 착오에 빠진 사람. 그 다음 110조가 사기 강박을 당한 사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출제가 많이 될 때는 3문제까지도 출제가 됩니다. 요거 한 문제, 요거 한 문제, 요거 한 문제. 문제가 적게 출제될 때는 2문제. 그러니까 항상 그랬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는 사기 강박이 지금 몇 년째 출제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이상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논점이 많은데 사기 강박이 지금 그래서 저는 매년 이제 금년도는 나올 때가 저는 정말 금년도에는 이거 출제될 줄 알았어요. 근데 금년도 또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출제될 가능성이 저는 진짜 많다. 그래서 요게 4군데가 이 민법 총칙의 하이라이트다. 이제 이런 이야기고 구체적인 내용은 특별하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요 말뜻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 거죠. 요게 가장 핵심이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게 우리가 오전에 공부했던 거에 하이라이트였죠. 요거 하나만 아셔도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그 뭡니까?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요 111조부터 113조까지는 이게 시험에는 잘 안 나오는데 자, 제가 우편을 상대방한테 송부했지 않습니까? 그럼 상대방한테 이게 도달되었겠죠. 그 다음 상대방이 이걸 읽어볼 거 아닙니까? 그럼 언제부터 내가 보낸 우편은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는가?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를 취하니까 상대방한테 도달되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원칙인데 그럼 이 도달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게 이제 시험에 좀 나오는 편이고요. 도달주의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는 때가 있어요. 보냈을 때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요거를 우리가 이제 발신주의라고 그러는데,
요게 우리 민법에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신주의는 무조건 외우셔야 되죠. 이거는 단답형으로도 출제될 수 있고, 다음 중 발신주의가 아닌 것은 뭐 이렇게 출제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지문 중에 슬쩍 넣어가지고 발신이란 이 자리에 도달이라는 말을 슬쩍 넣어버리니까 이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신주의, 도달주의, 요 관계 보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는 요게 끝나면은 뭐가 나오는 거니까 대리가 나옵니다. 이게 골치 아프죠. 왜냐하면 대리는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상대방한테 대리권을 주면은 상대방이 여기서 대리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상대방이 C라는 상대방하고 뭐 매매 계약을 체결하든지 대리 행위를 한단 말이죠. 그럼 법적인 효과는 이 두 사람이 이제 법적인 효과를 받는 게 대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사람이 세 사람이 나와요. 도대체가. 그러니까 두 사람이 나오는 것보다 세 사람이 나오니까 법률 관계가 더 복잡하겠죠. 거기 첫 번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행위가 3개 있죠. 수권 행위는 도대체 뭐냐? 대리 행위는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효과는 또 어떻게 발생하느냐? 3가지 점에서 논점이 발생하거든요. 요거는 별거 아니에요. 요거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데 요거 2가지는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아주 시험에 대리는 요게 첫 번째 대리의 기본 관계라 그래가지고 삼면 관계라 그래가 요런 문제가 생기고 두 번째는 복대리 문제가 생겨요. 복대리는 뭔가 하니까 이 사람이 대리인인데 바쁘다 보니까 B'에게 대리 일을 맡기는 거죠. 요럴 때 요거를 복대리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런 복대리를 도대체 선임할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부터 해가지고 선임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어찌됐든 요 복대리와 관련된 문제가 생기고 다음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표현 대리의 문제가 생겨요. 사실은 대리인이 아닌데 대리인인 것처럼 보일 때 이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마지막으로 협의의 무권 대리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거는 그야말로 사기치는 거죠. 이거는 표현 대리는 그래도 본인이 좀 책임이 있고 상대방이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건데 이거는 대리인도 아닌 사람이 우리 아버지 심부름 맞습니다. 그래갖고 사기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협의의 무권 대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게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시험에는 협의의 무권 대리하고 기본 관계, 요거에서 이제 주로 2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대리는 출제가 많이 되었을 때는 4문제까지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요거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보통은 2문제 나와요. 보통은. 그래서 2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디서 나올지 알 수가 없죠. 뭐 요게 제일 중요하고 요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당연히 이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대리는 사람이 벌써 3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법률 관계가 복잡하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공부할 게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특별하게 어려움을 못 느끼는데 복대리는 사람이 또 4사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대리를 여러분들이 약간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고 표현대리는 정말 어려워요. 판례도 너무 많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시험 나오면은 조금 고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리 파트가 끝나면은 뭐가 나오는 거니까 무효와 취소하는. 이 무슨 말인 거니까? 자, 이때까지는 법 조문에 요런 경우는 무효다. 요런 경우는 무효다. 요런 경우는 취소가 가능하다. 요런 경우는 무효다. 이런 식으로 개별 조문이 다 흩어져 있는데 우리 독일법은 항상 공통적인 것은 몰아넣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효 공통적인 거를 다 뽑아가지고 여기 또 적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137조부터 139조까지 조문은 별거 안 돼요. 3조문밖에 안 되는데 무효에 대해서 몰아넣어가지고 굉장히 내용은 간단한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아까 취소는 4군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4군데를 몰아가지고 여기 도대체 누가 취소할 수 있느냐, 누구를 상대로 취소할 수 있느냐, 취소의 방법은 뭐냐, 이 취소권은 어떤 식으로 포기할 거냐, 이 취소권은 어느 기간 내에 행사해야 되느냐, 그다음 일정한 행위를 하면 법정 추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당신은 다시는 취소 못한다. 이런 것들이 막 따로 나오거든요. 조문이 좀 돼요. 요게 이제 140조부터 146조까지 나오는데 그렇죠. 그러면 항상 한 문제가 나오겠죠. 항상. 그래서 무효 취소 짬뽕 해가지고 문제 출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취소만 한 문제 낼 수도 있고 무효만 한 문제 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무효의 특수 문제가 뭔가 하니까 요즘 우리나라 그 땅 투기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토지 거래 허가고요. 요게 이제 판례가 엄청나게 많은데 토지 거래 허가구역 지역에서는 허가를 받고 거래해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있느냐. 그게 이제 무효거든요. 그거와 관련된 판례가 한 10개 정도 있어요. 물론 이제, 어려운 판례는 한 30개 정도 되는데, 우리 노무사 시험에는 한 10개 정도는 봐야 되거든요. 근데 쉬워요. 10개라고 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고, 보면 다 이해가 가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요즘도 우리 사회가 굉장히 이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시사성도 있고 해가지고, 충분히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판례를 별도로 여러분들이 관련해서 읽으셔야 된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이 끝나면은 이제 뒷부분에, 조건과 기한이라는 게 나와요. 이것도 매번 한 문제 나오는데, 조건은 뭔가 하니까 불확실한 겁니다. 장래 어떤 일이 발생하면, 요거는 확실한 거예요. 그럼 이런 거죠. 불확실한 거는 뭐예요? 당신이 노무사 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노트북 하나 사주겠다. 정려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이 합격할지 안 할지 누가 알아요? 불확실하죠.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건부 계약을 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거는 뭐예요? 앞으로 일주일 후에 당신 생일날이 오는데 나이가 생일날 당신한테 옷 한 벌 사주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걸 우리가 기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거를 기한부 계약이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 때 조건과 기한을 달지 않고 할 수도 있지만은 얼마든지 사적 자치상 이런 조건과 기한을 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법률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조건과 기한인데 요거는요. 151조라는 조문에 가보면은 조항이 3개 나오는데 첫 번째가 불법 조건, 두 번째가 기성조건, 요게 기성조건, 그 다음 세 번째가 불능조건인데 여기에서 시험에 안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서 한 3지문은 틀림없이 나올 거예요. 5지문 중에. 그러니까 이 조건과 기한은 매번 한 문제가 출제되는데 151조를 빼고는 논할 수가 없다. 하여튼 여기서는 무조건 여기에서 출제되고 나머지 한 2개 정도 다른 것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여튼 이것도 틀려서는 안 돼요. 매번 한 문제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건과 기한이 있고 그 다음 이제 요게 지나면은 기간이라는 게 나와요. 기간 계산하는 방법.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100만 원을 빌렸는데 3시간 후에 갚겠다 그러면 언제 저는 갚아야 돼요? 3시간은 바로 더하기 하면 됩니다. 3시간 후에 저는 돈 못 갚으면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 빌리면서 하루 후에 갚겠다 그러면은 오늘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오늘 빌리면서 이틀 후에 갚겠다. 하루 후에 갚겠다 그러면 오늘을 쳐가지고 계산해야 돼요. 아니면 오늘 빼고 계산해야 돼요. 오늘은 이미 많이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오전 0시부터 계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분초로 여러분들이 계약을 할 때는 바로 이거는 더하기 하면 돼요. 그런데 일자별, 주일별, 그 다음에 월별, 연별로 하면은 오늘 초일은 넣으면 안 돼요.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생일 계산할 때는 태어난 날을 넣습니다. 예외적으로. 그래서 원래는 초일을 넣으면 안 되는데 생일 계산하는 거는 예외적으로 넣는다. 이런 게 이제 쟁점이거든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기간은 거의 시험에 안 나와요. 금년도에 뜻밖에도 출제됐는데 굉장히 쉽게 나왔죠. 마지막으로 민법 총칙의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소멸시효. 시간이 지나는 것을 우리가 시효라 그러는데 권리가 소멸할 수도 있고 권리를 취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취득시효는 요거는 다행히 물권법 규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취득시효가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다행히 요거는 우리 시험을 벗어났다. 그 대신에 우리는 소멸시효라는 걸 공부해야 되는데 이게 161조부터인가? 조문은 정확한데 여기 이제 184조까지인데 하여튼 조문수가 이제 20조문이 좀 넘는데 요거는 제가 자신 없습니다. 162조 같기도 하고. 근데 하여튼 소멸시효는 제가 거짓말 조금 보태가지고 10문제도 만들 수가 있어요. 중요한 판례도 뭐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권리가 없어지는데 물권이 없어질 수도 있고 채권이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권법, 채권법을 다 망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권법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아셔야 됩니다. 이 부분 더 들어가면은 그게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판례가 많고 중요한 조문이 많고 이렇다 보니까 이거 한 문제 맞추려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시다 보면은, 나는 소멸시효 한 문제 틀릴란다. 이런 분들이 많다고요. 근데 최근에 한 3년 정도 기출문제를 보면은 소멸시효를 전부 법 조문 위주로 다 내줬어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사람은 억울하죠. 법 조문 정도는 우리가 보고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나중에 공부할 때 정말 이게 감당이 안 돼요. 판례도 중요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한 문제 맞추려고 어느 정도까지 외워야 되는지 강의하는 저도 참 당혹스럽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법 조문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정말 중요한 판례가 한 10개 정도 그거는 알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거기서 나오면 다행이고 그러면 뭐 한 문제 틀려주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여튼 이게 이제 민법 총칙의 마지막인데 그래서 이 민법 총칙은 공부하시다 보면은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삐끗하거든요. 1조부터 관습법. 이 뭐지? 갑자기 신의성실의 원칙. 엄청난 판례를 막 공부해야 되거든요. 아이고 너무 어렵다. 미성년자 가면은 아이고 쉽구나. 좀 할만하다. 쭉 가다가 또 이래 가면은 저 뒤에 107조, 108조, 190조 어렵거든요. 좀 할만하다. 대리 부분 복대리 좀 어렵네. 표현대리 어렵네. 좀 할만하다. 마지막에 소멸시효 엄청 어렵네. 이런 식으로 높낮이가 계속 돼요. 계속. 그래서 그렇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물권법하고 채권법의 그 기본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도 그렇고 내용 자체도 좀 어려운 부분이 중간중간에 있는데 근데 사실은 채권법에 비하면 또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거거든요. 채권법은 또 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갈수록 태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민법이 양이 많죠. 용어가 어렵죠. 내용도 한 번에 해결이 안 되죠. 반복해서 봐야 되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정말 민법이 공부하기 힘들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부정적인 언사만 해서 죄송한데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이렇게 민법이 재밌구나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거예요. 일상생활과.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활을 해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법적으로는 이게 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구나. 이런 걸 되는 거죠. 여러분들 노무사 시험에 왜 민법을 공부할까요? 도대체 여러분들 노동법만 잘하면 되지 왜 민법을 공부할까요? 이제 조금 추상적인데 맞기는 맞는데 그게 이제 특별법, 일반법의 관계예요. 이게 이제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일반법이라는 게 있고 이게 특별법이 있는데 일반법은 뭔가니까 우리나라 모든 국민에게 적용이 되는 법이고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적용되는 법이에요. 근데 특별법은 노동과 관련해서는 노동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동법은 노동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특별한 영역이죠. 그러니까 이게 특별법이라는 거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뭐와 관련되는 거예요? 주택과 관련된 임대차만 적용이 되는 거죠. 모든 임대차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특별법이거는 그 다음 상법은 뭐예요? 상인들에게만 적용되는 법이지 모든 국민이 적용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법은 이 모든 국민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들만 적용되니까 이게 특별법이라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특별법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노동법에 가보니까 법 규정이 없어요. 사건은 발생했는데 그럼 판사가 무슨 선언할까요? 그럼 마지막에 어디 갈 거예요? 그때 민법으로 가는 겁니다. 일반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왜 여러분들이 노무사 시험에 민법이 있는 거 하니까 노동법에 가보니까 관련 규정이 없더라. 그러면 민법 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노무사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노동법을 빠삭하게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마지막에는 결국은 민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민법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사람은 정말 참 잘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잘 알아도 되는 게 아니고 요 민법을 좀 공부하실 때 잘 해놓으면은 나중에 가서 써먹을 때 유용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유시감정할 수 있다고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요 민법이 굉장히 재미있고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렵기는 하지만 제가 이때까지 10몇 년을 노무사하면서 다 그 소리예요. 정말 민법 재미있습니다. 그건 이구동성을 하는 이야기. 그래서 어렵기는 하지만 충분히 우리가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이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는 채권법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